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돈에 휘둘리기 일쑤이지만 그 너머의 가능성도 주목해 봅니다. Beyond the money.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 배후까지 추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콩발 ELS 시한폭탄으로 8조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어떤 큰 손들이 3년 전부터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게 된 것은 아닌가? 이뿐만 아니라 2019년 발생했던 독일 10년물 국채 DLS 사건 또는 2008년 키코 사태에도 이런 큰 손들의 개입으로 피해가 커진 것은 아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등에 떨어진 홍콩 ELS 사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ELS란 말만 홍콩이지 사실은 중국 본토 우량 50개 기업으로 구성된 HSCI 홍콩 항생 차이나 기업 지수라고 합니다. 이걸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인데요. 따라서 중국 실물 경제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H지수 주가가 2021년 초 12,000대에서 고공행진할 때 이런 ELS 상품이 등장했고 이후 3년간 주가가 쭉 빠져 이제는 6천 이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예금자들은 2년 반 정도 이자를 약간 더 받긴 했지만요. 이런 상품을 설계한 누군가는 언젠가 주가가 폭락하면 그 폭락분을 챙겨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던 것이 분명해졌지요. 이 상품은 ELS 가입 시점 대비 H지수가 한 50% 떨어지기 전까지는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3년 만기 시점에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자는커녕 원금에서 주가 하락분만큼 물어내야 합니다. 마치 어떤 보험 계약 같지 않습니까? 예금자들이 화재보험 회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년 내에는 불이 안 날 것이다. 만약 불이 절반 이상 불타버리면 예금자들이 대신 보상할 것이라면서 6개월 단위로 이자 명목으로 보험료를 잘 받아오다가 하필이면 3년 다 돼가는 만기일 즈음에 큰 불이 나서 물어주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거 그동안에도 작은 불이 여러 번 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이 시장을 지켜주는 파란 눈 경비원들이 모든 책임을 진다 해서 그럭저럭 넘어온 셈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반 이상 불에 탔으니 3년 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은 가만히 보니까 홍콩 증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를 지키던 경비원들 또는 이들과 합세했던 선물 매도 세력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큰 불이 난 건지 그 경비원들이 정황상 의심스럽긴 하지만 CCTV로 살펴봐도 방화 현장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 전과를 조회해 보니까 조지 소로스라는 친숙한 이름이 나오고 이를 대표로 하는 헤지펀드들이 일당들이 2016년에도 이미 비슷한 작전을 펼치다 실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홍콩 달러 가치 하락을 위한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이른바 홍콩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다 합니다. 그때는 중국이 좀 세서 거세게 반격해서 이 하이에나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만 중국도 큰 부상을 입었지요. 홍콩 증시가 반토막 난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때 쫓겨났던 투기 세력들은 이후에도 호시탐탐 약화돼가는 중국을 지켜보다가 요때다 하고 2021년에 다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의 선몰한 매도 옵션 결합으로 3년짜리 ELS 덫을 사방으로 뿌려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볼 때 H지수 하락의 주 요인은 중국 실물 경제의 퇴조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금리 때문이지만 이런 하락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 먹는 세력이 이렇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컴퓨터에 의한 자동 매매가 일어나며 사냥감을 단단히 옥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 지수가 럭킨 가격 6천선의 20% 정도인 7천 부근에 도달하면 기계적인 매도가 일어나면서 주가 하락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요 위에서 보시면은 지난달 10월 28일 날 5,028까지 떨어졌지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미래에셋 3년 ELS 만기 때였는데요. 그때 7,000선에서부터 이런 기계적인 매도가 일어나면서 5,000까지 급락해서 로킹 가격을 깨버립니다. 이런 사태로 볼 때 내년 상반기 ELS 만기가 많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 여러 번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3년간 포위 공격하던 하이에나들이 이제 쓰러져가는 먹잇감을 어디까지 물어뜯을지 우리 금융기관들은 이런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미리 눈치채지 못한 채 이 상품의 길잡이 역할을 열심히 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류의 파생 상품으로 2차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역사상 첫 번째 큰 피해가 2006년에서 8년 사이에 일어났던 시티은행이 주도했던 키코 사태였는데 약 1000개 기업이 느닷없이 4조 원 가까이 피해를 보면서 수십 개 상장회사가 폐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 일어났던 제2의 키코 사태라 불리는 독일 국채금리 DLS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또 이제 세 번째가 됐는데요. 2021년부터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난 홍콩 H지수 ELS의 배후를 미처 못 알아보고 약 8조 원의 피해를 입을 지경에 와 있습니다. 왠지 옛날 시골 장터에 야바위꾼 나타나서 현란한 손놀림으로 시골 노인들 닭 팔고 돼지 판 돈을 한나절에 싹 쓸어가던 그런 광경이 떠오릅니다. 잠시 ELS와 키코란 무엇인지 간략히 보겠습니다. ELS는 Equity Linked Securities라고 주가 연계 증권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애플, 테슬라 이런 주식들 또는 금, 은, 원유, 환율 가격 변동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에 수익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키코는 2007년도부터 은행이 수출 기업에 집중적으로 판매했는데요. 일정 환율 범위 내에서 달러를 사고 팔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런 상품들의 공통점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먹을 때 아주 조금 먹고 이럴 때 왕창 잃어서 원금을 몇 배로 날리는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뒤에 설명드릴 독일 국채 DLS 상품은 1년에 고작 4% 이자 받으려다 1년 만에 원금을 95% 날려먹습니다. 이렇게 번번이 지는 게임을 적극 홍보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쉽사리 말려들지 마시길 권합니다. 대한민국 파생상품 피해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키코 사태란 무엇일까요? 2003년에서 2007년 기간 중에는 원화가 꾸준히 절상됩니다. 1200원에서 900원을 향해서 연일 환율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업 호황으로 엄청난 수주가 되고 있었던 조선업계들이 향후 환차선을 우려해서 달러 선물을 한 500억 불 가까이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언제까지 내려갈지 하락을 우려한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시티은행이 개발했던 키코 상품에 이렇게 가입하게 됩니다. 2006년에 판매된 키코, 킥인, 킥아웃. 예를 들어서 달러 환율이 1,000원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900원까지는 은행이 손해를 보면서도 1,000원에 사준다. 그 이상 1,050원까지도 기업이 그냥 팔아라, 그 가격에. 그러나 문제는 환율이 1,050원 이상이 되면 원금을 더블, 2배로 해서 환차손을 기업이 물어줘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2008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지요. 그러자 우리 환율은 1,400원도 넘어섭니다. 그러면은 1,400원 마이너스 1,050원, 350원이죠? 이거의 2배, 700원을 은행에 물어줘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1000여 개 기업이 도산하고요. 매출 1조 원 넘던 당시 유명했던 태산 LCD, 사라콤, 모잼, 모보, 우수 CNS 등 상장 회사들은 다 상폐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다고 이를 판매한 한국은행들이 떼돈을 번 것도 아니고 이 상품을 개발한 시티은행으로부터 한 20원 정도의 판매 수수료만 받은 것 같습니다. 몸통은
외국계 은행에서 모두 꿀거덕한 거죠. 이후 5년 후에 키코 상품 좀 사기다 아니다 그래갖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20-30% 정도 은행이 배상하라 이렇게 결론은 났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겠습니까? 제2의 키코라고 불리는 독일 DLS 사태는 무엇일까요? 2018년 우리은행 하나은행 창구에서는 독일 금리 연계 DLS라는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합니다. 독일 채권 금리가 0.3% 할 때인데 마이너스 0.2%까지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4.3% 이자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뭐 독일이 망하겠냐, 어떻게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냐, 그러면서 이제 은행 창구에서 이걸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품 구조가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0.2%에서 0.1 떨어질 때마다 20%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했지만 이게 전혀 실감할 수 없었던 거죠. 은행들은 이때 이걸 팔면서 판매 수수료 1%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웬걸 1년 만에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6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억 원 맡긴 예금자는 원금을 한 200만 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끝나게 됩니다. 독일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은 마이너스 금리는 있을 수 없다 했는데 이는 무식한 소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면 이런 금융상품을 왜 내놨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마이너스 금리가 된 것일까요? 당시 유럽 중앙은행 ECB라고 하죠. ECB의 금리 정책도 일조했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여기서도 또 조지 소로스가 등장합니다. 이 일당들이 채권을 10년 후 100원이라는 만기의 채권 값을 지금 막 105원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럼 지금 105원에 샀으니 나중에 10년 후에 100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그냥 금리가 자동으로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값을 올려놓고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때려갖고 원금 손실을 보게 하고 저 사람들은 이제 그걸 선물 매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요. 정말 당할 수가 없습니다. 까만 백조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백조는 누구도 본 적이 없으니까 100%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8세기 호주 대륙에서 까만 백조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채권도 이렇듯 2019년 들어 역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었고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던 유가를 매우 일시적이지만 마이너스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배를 한 척 사오는데 마이너스 얼마에 사온다는 거죠. 저게 장부상의 얘기겠지만요. 이런 까만 백조를 수시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그 헤지펀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폭리를 누리는데 그 사람들 나쁘다 뭐 이렇게만 접근했다가는 우리가 당하고 마니까 그 사람들의 실력과 창의성을 인정해야 우리가 그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지수 ELS를 독일 국채 DLS와 비교해보면 상품 출시 시점에서 독일 국채가 홍콩 지수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마이너스 금리 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상품 수익률도 4.3%로 낮았었습니다만 이상스럽게도 독일 DLS 예금자들은 대부분의 원금을 잃었습니다.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그리 큰 돈 안 들이고도 독일 10년물 국채 공격하기가 훨씬 쉬웠던 겁니다. 반면에 홍콩 H지수는 2015년 16년에 헤지펀드의 홍콩 1차 공격 때 지수가 이미 15,000에서 7,000대까지 50% 떨어졌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 12,000 할 때 또 50%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 이런 상품을 판매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예금자들도 앞으로는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와 사회 진전에 따라
정말 공짜 점심 한 번 잘 얻어먹었다가는 그 대가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부도가 나겠어? 설마 테슬라가 60%나 떨어지겠어? 홍콩 주가가 반토막이 날까? 원유가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나? 이런 일들이 믿어지지 않고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이걸 아무리 잘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인들보다 몇 걸음 앞서가는 금융공학자, 그 기술자들에 걸려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경제 유튜버 오영일 씨라고 있는데요. 이 투자 자문력은 개별 기업 주식이나 지수, 환율, 이자율 등 이런 걸 기초로 하는 어떤 상품에도 관심을 갖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대신 산업 전체 종목에 투자하는 ETF에만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권하는데요. 매우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조언이라고 생각됩니다. 크게 벌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 한 푼이라도 잃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길이다. 이런 말을 되새겨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